네, 공수처 설치 법안의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모두 여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버스터 종료 막판에 발의한 권은희 수정안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희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공수처 법안이 내일 임시 국회가 열리면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공수처 법안이 일단 4+1 협의체에서 단일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어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수정이 된 건지 어느 부분이 핵심인지 그걸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기존의 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단일안에 대해서 부패 범죄의 관제탑 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 현재 살아있는 정권에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라는 의견을 기존에도 피력해 왔었는데요. 공수처를 견제할 조항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수사, 특히 반부패 범죄 관련된 게 공수처로 지금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수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경우에는 뭐 판사나 검사 또 경찰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에 한 군데다 몰아주는 형태였는데 이번 수정안의 경우에는 수사권은 공수처에서 보유를 하고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공수처를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사 범위도 공수처의 수사 범위도 축소하는 형태로 부패 범죄의 경우에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그 권한을 축소하는 형태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하나는 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검찰에서 굉장히 공수처 4+1 법안에 반대하는 게 24조 새로 들어간 24조 내용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조항이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선 빠진 겁니까? 이첩 요구권이 공수처한테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첩 요구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공수처에서 기존의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에서 공직자들의 반부패 범죄를 수사하거나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에 그 관할 수사를 모두 공수처에 보고를 하고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게 되는 법안 형태였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모든 범죄를 부패 범죄와 관련된 모든 수사권을 공수처에 독점시키는 것보다는 이전에 관계 수사기관의 장에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공수처로 이첩을 시키자 이렇게 지금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4+1 협의체가 만들었던 단일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굉장히 좀 반발을 거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권은희 의원의 이 수정안에 대해서 검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첩 요구권이나 사전 통보 제도를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관계기관장의 승인을 요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 기존의 단일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지만 지금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4+1 협의체안, 기존의 단일안과 지금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있잖아요. 단일안대로 만약에 내일 표결은 국회에서 수정안 먼저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수정안이 가결이 되면 단일안 4+1 단일안은 폐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동 폐기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검찰이 4+1 단일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의 태생 자체도 기존의 경찰 권력의 부패라든가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제도인데 현재 국민의 법감정이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찰 제도 자체가 이 역할을 적당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새로운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검찰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고인 권력은 반드시 그 힘을 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에 과연 이만큼의 힘을 실어줬었을 때 공수처 역시 그와 같은 전철을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 쪽의 전반적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갈리는 분위기입니까? 네,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헌법 정신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본다고 하면 공수처 법안은 많은 보완이 필요한 법으로 보이지만 예. 또 현실적 필요성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지금 최초 패스트트랙에 상정됐던 공수처 법안과 많이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된 법안이 원래의 공수처 법안의 입법 목적을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에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이제 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할 예정이다라는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그동안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건 검찰 차원에서 어떤 좀 명확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미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들이나 친지들이 이미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검찰 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의 증언 등이 많이 확보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검찰 측에서 직접적인 증거 등이 파악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기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 기소하지 않을 거로 보신다는 건가요? 무리하게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예. 이미 어느 정도 관련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입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지금 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제 기소를 다음 주에 할 것으로 뭐 예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데 무리한 기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네, 맞습니다. 거죠? 이미 예, 예. 관련자들이 네네. 많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그 계속 이어지는 의혹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처음에 가족 비리 의혹이고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뭐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 이렇게 있는 건데 일단 4개월 한 8월 27일에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네, 맞습니다.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기소가 되는 게 먼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것만 기소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가족 비리 범죄 관련된 사안이 공소장에 기재돼서 예.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 하명 수사라든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이러한 사안들은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추가 기소가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그럼 다 법원 단리에서 다 따로따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피고인의 혐의자의 그 이익을 위해서는 한 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네.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예. 가족 비리 범죄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방법원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명 수사라든지 그런 감찰 의혹 무마 사건 같은 경우에 동부지방법원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건의 성질이 조금은 다릅니다. 가족 비리 범죄이냐 아니면 또 공선법 위반 등의 정치적 범죄 유형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원심에서는 따로 각 법원에서 판단한 한 이후에 항소심에서 병합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이외에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하명 수사 의혹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조국 전 장관 최근에 이제 구속영장 심사도 받지 않았습니까?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그 내용 면에 있어서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어떻게 이어나갈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긴 했지만 예. 영장 기각 사유 안에 판단해 보면은 범죄 그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말은 일단 단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소명됐다는 게 소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소명은 어느 정도의 증거를 통해서 범죄 인정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기한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는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형식적인 요건에는 주거가 부정된다든지 또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네.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범죄 혐의가 상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속영장 기각된 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형식적 사유가 다 갖춰져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이고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게 현 재판부의 판단으로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범죄 혐의가 상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속영장 기각된 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형식적 사유가 다 갖춰져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이고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게 현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어느 정도 수사 동력은 확보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공판에 들어가서 검찰 측에서 이미 확보한 증거 자료와 또 이에 대해 반대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 항변이 첨예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술 거부를 한 이유가 난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되는 네,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백원우 전 비서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제보를 받게 되었고 이를 다시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그 비리 혐의라든지 측근 비리 혐의라든지 이것을 수정 보완했다. 따라서 수정 보완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보받던 내용 외에 이미 그 비서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보완된 내용을 경찰에 넘겨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백원우 전 비서관은 계속 지금 일단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게 검찰 측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죠? 일단 선거 개입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청와대 그 민정비서관실에서는 첩보가 입수가 됐으면 그 일을 조사를 시키는 것이 당연한 업무이고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선거 개입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공선법 위반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최초 제보자라고 알려져 있는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는 30일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수첩을 작성한 그 장본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키맨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구속 여부 저희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이번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소장 기재 사실을 보면 뭐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나 그 송철호 그 시장 등이 지금 공범으로도 적시가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보완하고 아마 이 시간에도 지금 증거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장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31일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니까요. 그때 다시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요. 김성준 전 SBS 앵커 얘기입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이게 재판에 넘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1월 10일경쯤에 첫 공판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영등포역 거기서 이제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의 피해자의 그 속옷을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건이고요. 예. 이때 그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서 발각이 됐는데 도주하다가 검거가 된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압수된 그 핸드폰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발견되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인정을 하게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본인 스스로가 주장하기로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공방을 하다 보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압수된 핸드폰에서 이미 다른 사진들도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예. 술을 마시고 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은 항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 보이고요. 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지 아니면 벌금형이 선고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희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